자, 이번에 살펴볼 곳은 이제 고려의 상업하고 수공업 관련된 내용인데요. 상업과 수공업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객관식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주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먼저 이제 개경의 상업 관련된 고려의 상업 관련된 내용을 이제 살펴보기로 하죠. 자, 고려의 상업 관련된 내용에서 좀 볼 게 뭐냐면 고려는 조선과 달리 상업을 뭐냐 정책적으로 이제 권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국가가 상업 활동에 참여해서 뭔가 이득을 챙기려고 했던 것이 특징이에요. 그건 이제 뭐냐면 고려는 인제 그 세웠던 사람이 왕건이잖아요. 이 왕건이 그 당시 인제 상인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업에 대해서 상당히 인제 우호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제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예 생략하고 두 번째 단락부터 읽어 보겠습니다. 자, 고려는 국초부터 이제 상업을 보호 육성했다. 앞에서 인제 말한 것처럼 중상주의 정책을 펼쳤다고 했죠. 그래서 중상도 하고 중농도 같이 했다. 이런 것들이 인제 뭐냐면 상업을 청시했던 조선과 좀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개경에는 시청을 설치해서 보통 이렇게 개경이나 이제 그 서울이나 그리고 뒤에 이제 앞에 있었던 이제 경주나 이런 대도시들은 소비 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가 생산이 안 되니까 주변으로부터 물자를 계속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관료들이나 인제 그 도성원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기 때문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이제 물자를 처리하고 사고 팔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시장 같은 것들이 개경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경주 같은 거 동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했던 거죠. 자, 시장을 설치해서 간부와 양반들이 이용하도록 했으며 동경과 서경 등 큰 도시에도 간영상점을 뒀다. 요 간영상점 관련된 내용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게다가 인제 고려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개입을 해 갖고 가형상점을 만들어 갖고 이득을 챙기려고 했어요. 이런 것들은 조선하고 좀 약간 다른 모습이죠. 자, 개경의 시절은 태조 2 년에 처음 설치되어 상인들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간부와 지배층, 사원과 연결된 상인들이 상업 활동했다. 자, 시전은 개성의 개경의 군성 동문인 강화문에서 남대가에 따라 십자가에 이르는 중심 도로변에 자리했다. 시전은 장난과 같은 상설 시설을 갖고 있고 점포 성격의 건물이었다. 그래서 이런 상설 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인제 마련해 주고 국가가 인제 마련한 그 상설 시장 시설에 들어가서 이 천상인들이 장사를 하면 그중에 일부를 국가에 대한 이제 세금을 납부하는 거죠. 이런 형태인데 이런 것들은 조선 시대까지 계속 이어져요. 자, 시전의 행당은 국초에 조성되었으나 현종 때 거란의 침입으로 불탔으며 문종 때에는 전후하여 대거 재건하였다. 자, 고려 말의 기준을 보면 개경에는 최소한 1200건의 시전 행당에서 2400명에서 3600 명의 이상의 시전 상인들이 영업했던 걸 추정할 수 있다. 자, 고려 정부는 시전 운영에 적극 관여해 각 시전의 고유 물품들 물종을 지정했으며 활동하는 상인들 시전 장부에 만들어서 관리했다. 자, 이걸 인제 뭐냐면 전환이라고 하죠, 전환. 음. 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인제 그 시전상인들은 임대료와 인두세 형식의 상세를 부담했으며 국가 수요물을 조달하는 책무를 맡았다. 이거는 이제 조선시대하고 비슷해요. 이 조선시대하고 비슷하다는 걸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긴급한 군역을 징발하거나 주요 건설 공사에 동원하는 자벽도 부담하였다. 자, 시전 이외에도 국가의 공적 시설 운영하는 주점이라든지 다점이라든지 식미점 같은 간영상점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인제 주요 도시들 개경에 그런 국가가 운영하는 이런 상점들이 있었다.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들은 화폐의 민간 통용에 의해서 시설로 활용되기도 했다. 그래서 고려 정부는 뒤에도 얘기했지만 화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화폐를 널리 보급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간영상점에서는 주로 화폐를 이제 받고 물건을 주고 화폐를 매개로 해서 매매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화폐 보급 통로 역할도 했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 보면 뒤에 쭉 넘어가서 경시서라는 게 있어요, 경시서. 이 경시서는 인제 시장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거든요. 이건 조선 시대도 있었죠. 그래서
개경의 이제 고안시장을 관장하고 상행위를 감독하기 위해서 경시서를 설치했다. 그러니까 경시서는 시장을 파악하고 관리했으며 도량형을 감독했다. 있죠. 물가를 조절하면서 불법 상행위를 단속하는 일도 중요한 임무였다. 이거는 조선시대 때 이제 그 경시서의 역할과 동일하죠. 자, 서경에도 시장과 비슷한 상가들이 존재했다. 숙종 7년에 서경의 습속이 상업에 힘쓰지 않아 그 이득을 얻지 못한다는 이유로 하천벌감을 파견하여 시장을 감독하여 상업을 장려하겠다. 자, 그래서 이제 수도 개경은 재화가 이제 집중되고 대토지를 소유하고 수조지를 보유한 지배층들이 몰려 있는 곳으로 그것이 방출하고 소비하는 물품들이 매매함으로써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다. 자, 따라서 이곳에서는 갖가지 물품이 모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구하기 쉽다고 했다. 자, 근데 주의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고려가 무슨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해 갖고 뭐 했던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수도 개경과 몇몇 대도시들만 선정돼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화폐도 이런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제 뭐냐면 유통이 됐던 거지 이게 뭐 지방 곳곳으로 유통됐던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고려라는 국가가 뭐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해 가지고 상당히 자본주의가 발달했다 이런 식으로 인식하시면 안 되고 일부 대도시만 그런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자연경제 형태였다. 그리고 고려 전반적으로 볼 때는 상품화폐 경제 발달보다는 상업이 발달한 것보다는 주로 농업경제 위주의 국가였다.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냐면 이 화폐란 것도 도시 주변에서만 널리 유통될 뿐이지 나머지 지역에 가면 유통되지 않았다는 게 지금 문제점이죠. 뭐 하여튼 이렇게 있고요. 지방의 상업은 그냥 각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또 볼 게 뭐냐면 고구려 수공업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223 페이지 보죠. 자, 요 수공업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고조의 수공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간청 수공업, 민간 수공업, 그다음에 사원 수공업, 소수공업 요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를 이제 볼 수 있는데 초창기 때는 간청 수공업과 소에서 생산한 소수공업 위주였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인제 뭐냐면 민간 수공업이나 뭐 사원 수공업 이쪽으로 이제 발전되기 시작하거든요. 뭐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인제 간청 수공업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여기는 뭐 이렇게 어 시험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없는 내용들만 나와 있어 갖고 기출 문제 분석 내용을 좀 한번 읽고 여기 할게요. 예. 요거는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건데 구편이 같은 이제 이런 서적에서 나왔거든요. 요거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 볼게요. 151 페이지 기출 문제 분석편에 있거든요. 예. 자, 보면 고려시대 때 이 수공업은 간청 수공업, 소수공업, 상원 수공업, 민간 수공업 이렇게 분류될 수 있는데 간청 수공업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소수공업하고 간청 수공업은 중앙 간청의 수공업, 경공장과 지방의 간청의 수공업, 외공장으로 분류돼 있고 공조가 총괄하고 있다. 자, 중앙 간청 수공업은 개경의 중앙 간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잠복서, 봉고서, 공조서 등 14개 수공업 간청으로서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있었다. 그래서 각 수공업 어 간청의 운영자들은 어느 계층에 수요되는 제품을 생산되는 곳에 따라서 정상품 판사로부터 최하 정품 구순까지 통제되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관리자급이에요. 이렇게 품자가 들어가 있는 품기가 들어가 있는 거는 관리자급이고요. 그리고 인제 실무적 업무 같은 건 아전들이 맡았고 그 밑에 이제 공인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중앙에 있는 공장 같은 게 체계화됐다는 걸 이제 여기서 볼 수 있죠. 요게 인제 품간층인 관리자급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인제 밑에 있는 실무자들이 있고 요때 실무자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인제 공장에 있는 뭐냐면 문서를 처리하거나 실제 가서 인제 공인들 관리 감독하는 그런 실무자들 얘기하고요. 그 밑에 공인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 공인들은 공장 안에 인제 등록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공장에 등록된 공인들은 일종의 공역이라는 걸 짊어져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짊어지냐면 자, 공장 안에 뭐냐면 들어가 있는 공인들은 3 번으로 나누죠. 1 팀,
2팀, 3팀 이런 식으로 나누고요. 그래서 이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해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해요, 윤번제로. 그래서 이들에게는 별도의 인제 뭐냐면 반대국부가 그렇게 주어진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인제 윤번호 해 갖고 돌아가는 거야. 자, 이런 제도는 조선 전기까지 계속 이어가죠. 예. 그래서 조선 전기 때는 인제 이 공장 안에 등록된 공인들이 그 공역을 인제 수행하면서 분역을 빼주는 그런 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밑에 있는 이제 공인들이라도 여기에서 다 이런 식으로 운영된 건 아니고요. 직업적으로 인제 하는 상층 공인들이 있어. 예. 이 사람들은 항상 여기에 상비하면서 이제 여기만 이제 집중적으로 인제 운영하죠. 이 강공 그 경공장에 들어가면서 일을 하는데, 이들은 이제 따로 뭐냐면 그 이만큼 이제 이거에 대한 녹봉을 줘요. 녹봉하고 무상계 전시에 포함시켜서 인제 이 사람들에게 돈을 주거든요. 예. 그래서 요 사람들은 뭐냐면 공인 중에 상비금 상시 근로자들은 이제 뭐냐면 녹봉이나 무상계 전시를 줬다. 이런 것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 읽어 볼게요. 그래서 인제 그곳에 일하는 공인들은 직역을 인제 동원된 공인들과 직업적인 공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공장 안에 등록된 공인들은 해당 관청에 전속시키면서 윤번제 직역에 불과했다. 공역이죠. 일종의 얘네들 공인들에게 부여된 공역에 불과했는데, 이는 평상시에 자기 생업에 종사했다가 윤번호 3 번제에 따라서 공장 수거업에 가서 일을 했다. 반면에 간청 수거업에 있는 직업적인 상층 공인도 있어요. 이 상비하면서 이제 일을 하는 공인들은 상기 근무자로서 윤본제에 동원된 일반 공인들을 지휘 통솔하고요. 국가로서 일정한 녹봉과 무상계, 전시를 지급받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십장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 근로자 중에 노동자 중에 좀 약간 그 현장 노동자, 지휘하는 현장 노동자 그런 격을 이제 하고 있는데, 자, 그들은 다시 인제 그 잠깐 어디까지인 거야? 다시 지휘행수 교의 등 무상계 직급에 있는 공인들과 대부 부장, 잡장인 같은 직급이 없는 공인을 분류할 수 있다. 직급이 있는 공인들은 그들이 받은 무상계 직급에 따라 무상계 전시를 받는다. 무상계 직급이 없는 공인들은 무상계 전시 제6등급에 편입되어 전 17개월을 지급받았다. 자, 지방 공청 간청 수거음은 중앙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한 거다 아니면 자체에 필요한 물품들을 충당하는 목적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두 가지 나눠 지방 관청 수거업 중에 중앙에 공급된 물품을 운영되는 그 지방 관청 수거업은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운영이 돼 있어요. 예. 근데 그 지방 관청 수거업 중에 지방 자체의 물건을 인제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만들었던 이제 그 수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산발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죠. 그 관련된 내용 좀 볼게요. 그 중앙에 공급된 물품으로 운영된 지방 간청 수공업은 각도의 금기방, 작직방, 갑방 등의 생산 조직을 갖추면서 운영됐다. 중앙에서 올리는 물품은 상공과 별공으로 구분되는데, 상공은 일정 기간 동안 위에 품목과 액수가 정해져 있으나 별공은 수시로 징수되었다. 지방 간청 수공업에서는 자체 수요를 위해서 운영된 수공업은 중앙 간청 수공업보다 상대적 규모가 작고 조직화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지방 수공업 중에 중앙에 공급한 물품을 만들어서 운영한 수공업은 좀 나름대로 체계적이지만, 지방 간청 수공업 중에 자체 수요에 의해서 지방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지방에서 필요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수공업은 체계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인제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 지방 간청대에서 필요한 물품들은 백성대 조용조용 강제 징수에 충당하거나 또해서 소에서 일부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간청 관계에서 설정된 공회전에서 지정, 공수전, 장정처이 있는데 그 공회전의 종류 중에 요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곳에 징수된 수입으로 간청의 사무용품 및 관리의 임시 비용 및 하급 안전대 급료를 지불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볼 때 이 간청 수거업 중에 그 간청 그러니까 지방 간청 수거업 중에 지방 자체에서 필요해서 만든 그 뭐냐면 수거업 외공장이죠. 외공장들은 그렇게 체계적이지 않았다.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그 이유에 대해서 인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인제 소수공업을 좀 볼게요. 자, 이 소수공업은 소라고 지칭하는 행정단이 했던 수공업을 말하는데, 소는 고대 시대 때 성이라는 수공업 집단에 유래된 것으로 다른 시대에 없었고 고려 시대만 있었던 행정구역이다. 소는 곡물의 그 확보를 위한 정책적으로 설정된 지역으로 군현제한의 총량을 기초로 해서 정부가 필요한
특정 물품을 정업적으로 생산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물품이 대납을 위한 역으로 전담할 것이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소라는 것은 향과 부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한 행정구역으로 이제 재편되는데, 소는 특정한 행정구역 재편보다는 앞에서 말한 이 9년제 하에서 특정한 그 촌을 지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다른 촌과 별도 관리하는 식으로 운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 그렇게 운영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소는 생산 물품에 따라서 은소, 동소, 사소, 이 실을 생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소, 비단을 생산하는 거고, 지소, 종이, 마소, 기아 등을 불러주는데, 그 지문에 있는 뭐 염소, 소금을 생산하는 거 각소, 미옥, 강소는 생강, 다소는 차 등 생산 물품에 따라 불려졌던 지칭이다. 소에 거주했던 사람들은 신분이 양인이나 역 자체가 양인이나 역 자체가 가중하여 고통스러운 사회적으로 천시받았다. 그래서 신량 역천의 어떤 그 민이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가중한 수탈로 주민들이 유망하거나 정하게 되면서 점차 기능이 상실하여 정부는 소에서 생산된 물품을 군연체제하에 주민에게 동원하여 생산했다. 소는 조선 조기 때 군연제가 정비되면서 소멸되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고려 때 대표적인 또 수공 형태가 사원수공이에요. 사원수공. 그래서 사원수공은 사원에서 필요한 물품을 이제 자급하기 위해서 삼국시대 이래로 형성되었고 고려시대 때 전성기를 누렸다. 자, 사원수공은 기술이 좋은 숙녀와 사원 노비들이 종사하였고 제지나 직포, 기와, 술, 소금 등을 생산하였다. 처음에 이 사원 안에 필요한 수요만 충당했지만 이 제품의 질이 민간 수공업보다 우수했기 때문에 시장에 판매되기 시작했다. 사원수공업, 사원정 운영 같은 등 같이 고려시대 사원이 직접 경제활동을 했는데 이러한 것은 사원의 재정에 도움이 되었지만 고리대나 사원전 학대 등 여러 가지 폐단을 낳게 되었고 조선시대 때는 들어와서는 사원수공을 쇠퇴했지만 그게 정통이 계승되어 지금도 기와 같은 걸 자체 생산을 하죠. 그래서 기와를 갖다 팔더라고요, 요즘에는요. 예, 뭐 이렇게 있고. 자, 민간 수공은 농촌 간해 수공으로 곡물 납품이 직접 사용, 그래서 시장 판매 목적으로 사용됐고요. 주로 삼배, 모씨, 명주 등을 생산했다. 나중에 소수공업을 대체해 나갔다. 자, 고려시대 초기에는 간청수공이나 소수공업이 중심이 되었지만 후기에 들어가면서 이제 유통경제 성장으로 사원수공이나 민간수공이 중심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해서 고려시대 수공업에 대해서 한번 제가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을 한번 읽어봤고요. 예. 다시 이제 여기 들어가서 간청수공업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두 번째 라인만 좀 읽어볼게요. 자, 고려시대 간청수공업의 행정적인 관리 운영 체계상에서 최고의 담당 기구는 공부였다. 간청수공업은 행정 및 생산 관리 체계에서 전연하게 세워져 있다. 저때 이제 간청수공업은 이제 어디에 이제 간청수공업이냐면 주로 이제 경공장에 입각한 간청수공업이야. 경공장. 예. 아니면 외공장 중에서도 좀 이제 중앙에 물품을 납부 중앙에 물품을 납부하는 그런 그 공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있고 산업 수공업 생산을 정당한 관청에는 고급 기술자가 소속돼 있고 이 고급 기술자들은 이제 상근자들이죠. 예. 그래 갖고 보통 이제 무상계 전시를 받거나 어 무상계 전시를 받지 않더라도 이 품계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인제 뭐냐면 공급을 받죠. 자, 그리고 무기를 제조하는 군기시의 경우 이렇게 여러 인제 뭐냐면 그 공장들 공인들이 이름을 했고요. 그다음에 간청 수공업에 정속된 간속 공장은 300일 이상 추정하는 걸 조건으로 녹봉으로 별실을 이제 지급받았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말한 것처럼 그게 뭐냐면 그 동원된 이제 그 공인들이 아니라 요게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을 채아직이라고 해요, 보통. 그래서 이제 조선이나 고려시대 때 일을 한 만큼 일한 기간만큼 뭐냐면 녹봉을 받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 이걸 채아직이고 무상계 정신도 이 뭐냐면 채아직에 속하거든요. 공인들도 이 채아직에 속하고요. 근데 요게 주의할 거는 이렇게 받는 사람들은 어 그 뭐냐 직역에 의해서 동원된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상근자들이에요, 상근자들. 예. 자, 그래서 인제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공장 벌사를 인제 받는 수공업자들은 일부에 국한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요 별사라는 말은 인제 아까 무상계 전시에 따라서 받는 거다. 아니면 무상계 전시는 속하지 않더라도 그에 준해서 받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지방 간청 수공업은 중앙 간청의 수공을 충족하기 위해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 관리체가 중앙과 비슷하다. 지방 간청 자체의 수요의 수공업자는 그 수요와 공급은 미비하다. 앞에 그거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인제 있고 국가는 수공업자들 장악하기 위해서 수공업자 명부인 공장을 만들어 그들을 등록시키고 그들이 양반층에 오르는 걸 막기 위해서 법까지 만들었다. 요때 양반층이라는 건 문무양반층이야. 예. 간직이 이제 갖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풍기 안에 간직들을 갖는 것을 양반층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한 거죠. 자, 이거는 이런 체제. 그래서 3 번제를 운영해 갖고 3번 돌아가면서 일을 시킨다는 그런 것들은 직역은 이런 직역은 조선시대까지 들어가요. 조선시대는 이제 이걸 또 군역과 연결돼서 군대 안 가는 대신에 이렇게 직역으로 연계해 갖고 인제 동원시키죠. 예, 물론 이제 나중에 군대가 이제 납포군으로 바뀌면서 이들도 납포장으로 바뀌지만 이건 나중에 좀 다시 얘기하고요. 자, 민간 수공업 같은 경우에는 볼 건 없어요. 그냥 농민의 간의 수공업 중심으로 인제 운영이 됐고 그래서 인제 있는데 뭐 이거는 건너뛰고 소수공업을 인제 보겠습니다. 요거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거죠. 자, 소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인제 항부곡 같은 특수행정구역의 하나로 설정되었다. 그 소의 기본 특징은 하나는 현지성이 요구되는 특수산물이나 그 수공업품의 생산지라는 점이다. 소는 그 유리한 생산 조건과 해로를 통해서 개경에 쉽게 연결될 수 있는 교통의 이점 때문에 전라나 충청도 지역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소의 구성은 소리와 소민으로 이루어졌는데 그중에 소민은 장인과 역호로 구성되어 있다. 자, 소리는 소민을 감독하고 소에서 생산된 곡물을 모아 공납을 하는 의무를 지고 있었다. 소지도는 특정 산물의 안정적인 수치라는 국가의 의지에 의해 설치, 운영됐지만 지방 특산물을 구조적으로 수탈하는 것이고 피지배계층의 유통 경제 발달에 장애가 되었다. 그래서 수공업 소득은 대체 규모가 총락 정도 범위였을 걸 짐작한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소라는 거는 그 군연의 어떤 특정한 총락을 지정해서 어떤 특정한 물건을 갖다 팔도록 아니 그러니까 생산하도록 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총락 정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군연 단위로 이제 소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건 예외적인 거고 상당수가 그렇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소 운영의 구체적 모습은 몇몇 사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금소는 여기 보면 금소, 지소, 동소는 앞에서 언급했지만 자기가 어떤 물건을 이 소에서 생산한 물건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자, 금소는 사금 채취의 주였으며 사금 생산이 용이하게 강가에 위치했기 때문에 어, 사금 생산이 용이한 강가에 위치하고 있었다. 자, 은은 하페로스만 아니라 왕실과 귀족들의 장신품, 조공품과 대무역에서 결제 수단으로 다방면으로 유통되고 있었다. 자, 은은 강산을 통해 채굴됐으며 은소는 은강이 소지한 지구로 설정됐다. 국가에서는 금소와 음소가 역은 일정한 액수를 정해 놓고 이를 납부하도록 했다. 그다음 지소는 딱 보니까 종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고 그 당시에 인제 우리나라 종이는 주로 당나무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당나무. 이게 특징이야. 네. 당나무를 가지고 만들었다. 그다음에 동소는 인제 동을 만드는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외국과의 무역, 동전 제조, 생활식기, 불상, 동종 등 다양하게 이용되어 동의 생산을 인제 뭐냐면 위에 설치되었다. 고려 초기까지 노지 채광이었으나 중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갱도를 파서 채굴하는 강사를 개발했다. 자, 와소는 이 기아라고 볼 수 있죠. 그 국가가 필요한 기아를 공급했다.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인제 관련된 인제 소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고려시대 소수공업은 간청 수공업과 및 민간 수공업과 함께 이 시대의 수공업의 중요한 잠깐 이 시대의 수공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으며 민간 수업에 비해서 한층 정업적이고 생산품의 질이 민간 수공업보다 우수했다. 각종 수공업품의 소득은 전국 각지에 이제 분포되어 있었으며 중앙에 필요한 각종 물품이 여러 소에서 공납받았다. 근데 이제 고려 후기 때 들어가면 이 소공 그 수공의 변동이 일어나거든요. 일단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간청 수공업 쇠퇴와 소수공업 해체. 왜냐하면 소 같은 것 자체가 인제 여러 가지 역이 심하기 때문에 나중에 저항도 있고 도망도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해체가 됐고요. 그리고 민간 수공의 발달로 지각된다. 특히 중앙 관청 수공의 쇠퇴는 시전의 발전과 곡물의 대납이 일반화되면서 주요 원인이 되는데 이때도 인제 고려와 앞에서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띄어먹긴 했는데
고려 같은 경우에도 조용조라는 뭐냐면 세금 제도가 있었고 이 조는 인제 특산물을 인제 갖다 바치는 거죠, 공납물을. 근데 고려 시대 때 대납이 있었어요. 대신 갖다 바치는. 그래서 이것이 인제 뭐냐면 시장 상품화폐 경제 발달에 뭐 영향을 줬다고 그러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뭐냐면 민간 수공업의 발달로 연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후기에 이제 접어들면서 소가 점차 됨에 따라 소수공업자는 자연스럽게 해체됐다. 자 이에 소가 담당했던 특산물의 생산은 일반 군염이 대체할 수밖에 없었다. 자 이런 관점과 소수공업의 붕괴는 민간 수공업에 크게 발전하는 요인이 되었다. 그곳에 많은 장인들이 독립수공업자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그릇이나 농기구, 옷감류 같은 수요가 늘어나면서 또는 공무의 대납제가 시행된 경우가 결과 민간 수공업이 한층 활발해졌다. 자 간접 수공업장의 생산 활동은 시장 생산이 아니므로 작업 기간이 길수록 민간 수공업 발달에 저했다. 공장은 간청에만 속해 있지는 않으므로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공장 중에 두 가지 부류가 있다 했죠. 전속적인 이제 공인들은 이 직업적으로 인제 뭐냐면 속해 있는 거고 동원되는 사람도 있어요, 동원된. 이 사람은 3분의 1만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나머지 3분의 2는 뭐예요? 놀고 먹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인제 뭐냐면 물건을 만들어 갖다 파는 거야. 이것이 인제 뭐냐면 민간 수공 영역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간접 수공 영역하고 민간 수공 영역이 이렇게 겹쳐 있어요. 어 이건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야, 조선시대. 조선시대도 동원됐던 이제 그 간장들만 열심히 일하는 거지 그 나머지는 인제 그 자기 집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시장에 갖다 팔거든요. 예. 그럼 민간 수공의 영역이 되는 거죠, 요 부분은요. 예. 자 그래서 인제 공장은 간청에만 속해 있지 않으므로 간청 수공업 동원된 일정 기간을 제외하고는 자기 영업을 할 수 있었다. 공영에 종사할 경우에 고려기에 올수록 그 대가를 지급되어 임노동 성격이 띄었다. 원래는 돈을 안 줬는데 이게 동원된 사람도 근데 점점 돈을 줬다라는 거죠. 요건 약간 이제 뭐와 비슷하냐면 지금 군인들을 좀 보면 되죠. 제가 인제 나 때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제가 있을 때는 그 10,000원밖에 안 받았어요. 11,000원인가 병장이? 근데 요즘에 보니까 병장 월급이 100만이 넘더라고요. 예. 그거 비슷한 것 같아. 점점 이제 돈을 주기 시작한 것 같아. 예. 그래야지 뭐 인센티브를 줘야지 열심히 일을 하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있고 자 간청수공 관리 체계가 허술해짐에 따라 일부 간청수공은 지방에 흩어져 독립적인 수공업자로 바뀌게 되었다. 예. 그래서 이제 이하야 충령 22 년에 지방에 나가 있는 개경의 경공장들이 개경에 돌아올 걸 건의할 정도 개경의 간영수공업에 부역할 경공장도 지방에 많이 나가 있었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인제 경공장이 원래는 경주에 그 개경만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외주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인제 밖으로 지방에 외주화시켜서 인제 이렇게 물품을 공급하도록 했다. 뭐 그런 내용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인제 요렇게 있고 소수공업자는 12세기 들어오면서 생산 및 운영이 건물 세력 및 대토지 소유자들 위해서 사적 지배 형태로 변화되었다. 자 이런 변동은 특수한 일부 소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소유에서 일어난 일반적 현상이다. 국가의 가중한 수탈과 관세가의 탈정으로 소민의 유망을 초래하여 소제도가 붕괴되어 있었다. 이를 해결해서 서민들에게 자격이나 기타 부역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했기는 했지만 근본적인 대체는 되지 못했다. 그래서 인제 고려 후기 소외차에 따른 소수공업의 붕괴 현상은 수공업 체제에 생긴 중요한 변화다. 자 소수공업자들이 점차 독립수공업자로 이제 전환되면서 이 독립수공업자는 인제 뭐예요? 민간 수공업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소의 이제 굴레를 벗어나서 이 사람들이 민간 수공업자가 돼서 자기 물건을 인제 시장에 갖다 팔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고려 후기에 상품 생산의 유통을 발달을 촉진에 크게 이바지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여기 참 읽어 보면 후생 같은 게 보면 이 고려 때 마치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이 이러고 막 활성화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인제 그 교과서 관점과 좀 달라. 예. 교과서 관점에서는 고려는 전반적으로 자연경제 형태였다고 하잖아요. 예 자연 그 자급자족 형태.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인제 하냐. 그거는 요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대부분 자급자족 농업 형태였지만 그 안에서 인제 뭐냐면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상품화폐 경제 발달이 일부 일어났다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 대도시나 뭐 이렇게 어 일어난 상품화폐 경제 발달의 내용을 초점을 맞춰서 여기 쓰신 것 같아 이 부분은. 예.
자, 하여튼 소는 고려 후기 이후 점차 해체에 몰락에 걷다가 15세기 때 완전히 해체되고 9년 후 통합됐고요. 소에 예속된 수공업자는 독립적이고 정업적인 수공업자로 바뀌었다. 아, 자,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도 인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외에도 이제 앞부분에 이제 사원 수공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각자 인제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귀족 사회와 사회 구조를 보겠습니다. 예. 다시 인제 한 통 넘어가서 볼게요. 자, 고려 같은 경우에는 인제 지배층의 이제 변화가 좀 일어났는데 이걸 좀 정리하고 나서 좀 보죠. 대개 보면 이제 10 세기에서 11 세기 때 고려 초기 때죠. 이 호적 출신자들이 이제 많이 집권하죠. 예. 그래서 이제 호조는 패서 출신자들이 상당히 비중이 컸고요. 예. 그다음에 인제 12 세기 때 들어오면서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요 정도에서 문벌 귀족들이 등장해요. 예. 문벌 귀족들은 출신이 다양하죠. 육두품 계열들이 있고요. 이 육두품 계열들은 이제 성종 때부터 해서 뭐 강종 때 강종, 성종, 현종 때 이렇게 들어왔던 세대야. 자, 이게 신라 계통이죠. 그다음에 인제 앞에 호족 중에 일부가 인제 문벌 귀족으로 편입돼서 인제 있었고 그래서 인제 이런 문벌 귀족들이 인제 있었고 그다음에 향리들 중에 과거 시험을 봐 가지고 이 향리들 과거 시험을 통해서 중앙간주에 들어와서 몇 대 동안 또 간직이 세습되면 또 문벌 귀족으로 편입된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계통의 이제 사람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인제 13 세기에 넘어가면 무인 집권자들이 이제 등장하죠. 그래서 무인 지방 같은 것들 과 관련돼서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있고 그래서 14 세기, 13 세기에서 뭐 14 세기 이게 정도 해 가지고 검문 세력들이 인제 뭐냐면 등장하죠. 그래서 이 검문 세력들은 인제 그 원나라와 인제 관련돼서 등장한 세력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종전의 문벌 귀족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무인 집권층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향리들이 인제 계속 이제 있고 향리들은 계속 이제 새로운 피를 공급해 주니까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렇게 인제 나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볼 게 이제 12 세기 때 등장했던 이 문벌 귀족들 인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문벌 귀족들은 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일단은 제도적으로 볼 때 공움 전시과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공움 음서제도를 통해서 자신의 신분을 세습을 했죠. 제도적으로 세습을 했고 자기들만의 통혼권을 형성했어요. 어 집안끼리. 그래서 인제 지금도 뭐 재벌들은 재벌들끼리 결혼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중에 통혼권을 형성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왕실이죠. 왕실과 통혼권을 형성하면 권력까지 누릴 수 있어. 예. 그래서 이제 뭐 이자연이나 뭐 이런 사람들 김은부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경주 김씨 그다음에 뭐냐면 안산 김씨 그다음에 인주 이씨 집안 그다음에 뭐 경주 김씨 파평 윤씨 이런 사람들이 다 인제 요런 집안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 문벌 귀족 가문들이 이렇게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고려 사회는 귀족 사회로 규정하였다. 그래서 이거는 문벌 귀족이 지배층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면에서 모든 면에 걸쳐서 고려 사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고려의 이제 귀족은 재출을 중심으로 한 간직을 차지하고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가전, 공원전 등 막대한 토지를 점유하면서 그 당시 인제 경제적 부를 축적했다. 사회적으로 제1 신분으로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리면서 불교, 유교, 예술 등을 문화 등의 예술 등 문화면의 주역을 담당했다. 자 이들 문벌 귀족들은 이러한 신분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 상호 간의 폐쇄적인 혼인 관계, 통혼권을 형성하고요. 특히 인제 제일 통혼하고 싶은 사람들은 왕실이죠. 그래서 우선 귀족들은 최고의 가문인 왕실과의 통혼을 열망했는데 그것은 왕실 외척이 됨으로써 가문의 격을 높일 뿐만 아니라 권력에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왕실과의 통혼을 못하더라도 가격에 따라서 높은 귀족은 들은 상호 간에 중촉된 혼인 관계를 맺어 폐쇄적인 이제 통혼권이 형성되었다. 그때 이제 대표적인 가문들 보면요. 이제 안산 김씨와 인주 이씨. 안산 김씨 기분부의 가문으로서 현종의 문종까지 왕실이 외척이 됐고요. 인주 이씨 같은 경우 이자연의 가문인데 안산 김씨에 이어서 문종에서 인종 때까지 외척이 되었고
그다음에 인제 있고 이자겸도 이 안산 인시 인주 이씨 집안 사람이죠. 이 밖에도 최충의 회주 최씨, 그러니까 윤간의 파평유 씨, 이 파평유 씨도 되게 뭐냐면 명문가 출신이야. 김부식의 경주 김씨 등은 고려에 이름 있는 문벌 귀족이었다. 자, 이들 문벌 귀족은 제추 양부의 정부 요직에 착수하여 정치 권력을 독점하였다. 자, 문벌 귀족의 자제들은 각오를 통해서 아니면 음서를 통해서 관리로 임명되고 가문을 배경으로 주요 관직에 따라 재산까지 승진할 수 있었다. 같은 과거 합격자도 명문 귀족의 자제들은 대관이나 승상 등 천효직에 임명되고 그 출세가 빨랐던 것이다. 그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가고제가 고려의 가고제는 완전한 실력 중심의 가고제는 아니에요. 예,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고려의 가고제는 고려의 귀족제 틀 속에서 운영됐거든요. 그래서 가고에 합격했더라도 자기의 가문이나 이거에 따라서 예, 인간하는 시기나 처음 인간하는 그 간직이 먼저 달라질 수 있죠. 예.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인제 고려를 귀족 사회로 하는 것은 이들 귀족 가문이 정치를 움직이는 주도 세력이 되었기 때문이다. 자, 문벌 귀족은 엄격한 신분 사회를 유지에 힘썼는데 그것은 그들의 특권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귀족 정치기에는 지방 호족의 자제들이 각오를 통해서 신진 관료를 진출하고 보수적인 문벌가문과 대립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도 몇 대 후에는 귀족 가문이 되었다. 그래서 지방에 내려온 호족이나 뭐 항리나 육특분 세력들도 처음에는 인제 문벌 가문들과 대립했지만 나중에 그들도 인제 간직이 세습화되고 그들끼리 또 통합권이 형성되면서 이들 또한 이제 문벌 귀족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는데 아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있고 이러한 폐쇄적인 귀족 사회도 부단히 변동이 계속됐으나 이는 앞으로 새로운 사회의 발전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자, 요렇게 있는데 폐쇄적인 귀족 사회에서도 그 귀족이라는 지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부침이 거듭되었고요. 새로운 또 세력들이 들어와서 또 문벌 귀족이 됐다. 그건 그 앞에 물론 조선 시대보다는 좀 약간 폐쇄적이지만 그 앞에 있는 고려 시대보다는 지배층의 폭이 확대됐죠. 지 예전에는 주로 인제 경주에 있는 진골 세력들만 권력을 장악했는데 인제 이성 귀족들, 그러니까 김씨 세력이 아닌 다른 이성 귀족들이 와서 먼저 권력을 장악했죠. 그래서 그 신라시였던 왕씨만 권력을 장악해야 되는데 왕씨가 아니라 다른 이성 귀족도 같이 와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배층이 신라 시대보다 더 확대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와 같이 고려는 일부 특권 신분인 문벌 귀족이 지배 세력이 되어 폐쇄적인 귀족 사회를 이루고 있었으나 이것은 신라의 카스트적 골품 사회에 비하면 훨씬 개방적이었다. 신라에 있어서는 소수의 진골 귀족만이 대하천 이상의 간등에 올라 정권에 참여할 수 있는 데 대해서 고려에서는 비교적 폭넓은 귀족 가문들이 존재했고 왕실에도 그다음에 이제 이성 귀족들이 이제 정치에 참여했는데 참고로 왕실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어요. 예. 이거는 뭐냐면 종친불사라는 게 개념이 있어요. 왕을 제외한 왕씨들은 종친들은 정치에 참여를 금지시켰어. 이건 뭐냐면 그 앞에 이 진골 귀족들이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그걸 망했잖아요. 그걸 본 그 고려에서는 종친불사라는 그 뭐냐면 원칙을 세웠고 요걸 인제 왕 외에는 다른 왕씨들은 대우는 해 주지만 정치에 참여를 못 시켰죠. 그게 정치에 참여를 못 시킨 게 10대 정도, 왕을 중심으로 10 대까지는 정치를 참여 못 하고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인제 원손이라 해 갖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과거 시험을 볼 수 있고. 자, 그럼 조선 시대도 연결되죠. 조선 시대에도 고려와 마찬가지로 종친불사라는 그 개념이 형성됐는데 뭐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비록 아직도 문벌이 존중되어 출신 가문에 따라 정치적 출세와 사회적 진출에 차별이 있었지만 이제 그 가문의 수가 전 시대에 비해서 훨씬 확대되었고요. 또 혼인이나 가고를 통해 새로운 귀족 가문들의 성장 형성도 나타났다. 그래서 새로운 피가 계속 밑으로부터 이제 공급이 됐죠. 자, 이거는 고려 사회가 신라 사회에 비해서 확실히 일부 전진했음을 말해 주는 거고 나중에 조선 시대 때 양반 중심의 그런 사회에서는 양반은 더 확대됐죠. 예. 지배층의 폭이 더 확대되고 개경 문벌 귀족들은 개경에만 모여 살았어요. 예. 근데 이 양반들은 지방까지 확대되죠. 예. 그래서 지배층의 폭이 더 확대됐다. 예, 갈수록 이제 지배층의 폭이 점점 확대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관련돼서 이제 포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포셈 내용 90 페이지 한번 잠깐 볼게요.
자, 문벌 귀족 가문의 형성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자, 고려사회가 안정되면서 최고 지배층인 문벌 귀족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는 여러 대에 걸쳐 중앙 관직에 진출했고 경제적 윤택했으며 소 혼인망을 통해 촘촘히 연결되었다. 경원 이씨, 이거 인주 이씨 집안이라고 하죠. 경주김 씨, 파평윤 씨, 천원채 씨, 해주채 씨, 남평문 씨 등등등등 있는데 대표적인 문벌 귀족 가문이고요. 여기에 들어가시는 분도 있을 거야 아마. 예, 자기가 명문가 출신이라고 자부심을 느낄만 해요. 이게 고려시대부터 이제 명문가였으니까. 자, 이들 귀족 가문은 서로 깊은 유대를 맺고 있기 때문에 정치 사건으로 이제 일시 타격이 있더라도 쉽게 회복할 수 있었다. 자, 문벌 귀족들의 대표적인 게 인주 이씨 집안이죠. 그래서 인주 이씨는 그 문종부터 인종까지 80년 동안 5명의 왕에게 9명의 왕비를 들어서 외적으로 당대 최고의 가문으로 득세했다. 나가서 왕위 계승에도 영향력을 행사해서 정치 권력을 독점함으로써 왕실 및 다른 귀족과의 충돌이 잦았다.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예를 들어서 계린공 씨와 갈등, 이 계린공 씨는 이 숙종이 인제 그 왕이 되기 이전에 인제 불렸던 명칭이죠. 씨와 갈등을 빚었던 인주 이씨 가문은 이자에는 숙종 세력에 의해서 제거됐고요. 이때 인제 우리가 알고 있는 척추경 같은 사람이 인제 숙종하고 이렇게 딱 해 가지고 제거시켰죠, 이 사람들이. 자, 그래서 문벌 귀족 가문이 득세하면서 국왕의 권위가 흔들리자 예종은 왕권을 강화하는 노력했고 그래서 이제 사학을 누르고 관학을 부흥시키는 위해서 국학 칠종의 전문 강제인 칠제를 설치했고 양형고를 세워서 학대를 보조했고요. 천연각을 내세워 가지고 경서를 강론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신진사료를 대거 등용했는데 요때 신진사료 세력들은 주로 어떤 세력들이냐면 서경 세력들이에요, 서경 세력들. 이 서경 세력들은 그 당시 군사제도 같은 것들을 설치하면서 우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관리 임용에서도 상당히 우대를 받았어. 그래서 이 서경 세력들이 많이 인제 그런 정책에 따라서 많이 중앙 관료로 진출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일종의 개경파와 대립되는 서경파라는 그런 신진 사료 세력들로 형성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서경파 세력들, 신진 세력들과 개경파 세력들이 당연히 충돌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런 것들이 묘청의 난에서 인제 뭐냐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인제 이때 많이 등장한 신진 세력들은 서경 세력들이고 이들은 인제 개경 세력들과 싸우면서 그 왕의 또 측근 세력을 또 많이 하락을 하게 돼요. 예. 요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진세력을 대거 등용함으로써 왕권을 어느 정도 안정시켜 인주 이씨를 비롯하여 문벌 귀족 세력들이 상당히 약해졌다. 그러나 예종이 이자겸의 딸을 왕비로 맞이하면서 알 수 있듯이 인주 이씨 가문 세력이 상당히 만만치 않았고 그래서 인제 이것이 이자겸의 난으로 인종 때에 뭐냐면 일어났던 거죠, 인종 때에. 자, 이건 좀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자, 그다음에 사회신분 구성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 고려사의 이제 신분 구성 관련된 내용인데 볼게요. 자, 고려는 인제 크게 인제 이것도 신분제 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다리 모양으로 돼 있는데 제일 높은 애들은 인제 귀족이죠. 예, 문벌 귀족일 수도 있고 그냥 건문 세족일 수도 있고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중간에 있는 이제 중류층 가문이 있어요, 중류. 예. 중인들하고 좀 비슷한데 근데 조선시대 중인들하고 요게 고려시대 중류는 좀 약간 좀 개념이 달라. 고려시대 중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계급 의식을 갖고 있어. 자기가 중인인 걸 알아. 그래서 나름대로 계층 의식을 갖고 있는데 중류 고려시대 때 이제 조선시대 중인들 고려시대가 아니라 조선시대 중인들은 나름대로 계층 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고려시대 때 중류들은 중류라고 분류하는 사람들은 이건 후대학자들이 그렇게 분류한 거지 자기 나름대로 뭐 중인이라는 의식, 나는 중류 계층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후대 이제 중인하고는 좀 달라요. 조선시대 중인. 그래서 조선시대 중인들은 자각을 한 반면에 계층 의식을 어 그래서 이제 직자적 존재, 대자적 존재라고 하죠. 좀 어렵게 말하면. 근데 여기에 반한 중류는 그 고려시대 중류는 그냥 고려시대 학자들이 보기에 요 정도 범위에 있는 애들이 중류다라고 개념적으로 이렇게 범주화시켜 놓은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뭐 향리도 있고요. 서리도 있고 그 남반도 있고 잡류도 있죠. 물론 이 서리 중에 이제 상층 서리 같은 경우에는 요 귀족 자제들이 서리직을 받고 좀 있다가 어 유 그 간직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있지만 상당수 서지는 이제 여기 중류에 속하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일반 양인들이 있죠. 예, 양인들. 양민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죠. 예. 그래서 인제 이들도 인제 크게 정오하고 백정오로 인제 나눠 볼 수 있는데, 정오라는 것은 직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부가 이제 중류 계층에 속할 수도 있어요. 백정호는 직역이 없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백정호들은 뭐 조세, 공부, 여역, 일반적인 조세를 부담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끔마다 인제 뭐냐면 국가가 이게 이제 병력을 동원할 때, 군대를 동원할 때 성군이 되는 대상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인제 볼 게 인제 뭐냐면 여기 양민하고 노비 사이의 중간층에 있는 어 일종의 식량 역청인 항소 부공민들이 중간에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천민이죠. 천민. 어 그래서 인제 이 천민, 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뭐냐면 노비예요. 물론 이제 천민, 천인이라 해서 다 노비는 아니지만 노비의 비중이 상당히 크죠, 노비의. 예. 그래 갖고 인제 노비와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 문제에 나왔는데 뭐 있고, 그 외에도 인제 예전에 나중에 백정이라고 불렸던 양수청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제인이라는 사람도 있고 등등등이 다 이 천민에 속해. 자, 고려도 인제 양천제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양인이고요, 신분상.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이제 천민이 되는 거죠. 여기 천인. 그 양인들은 나름대로 인제 뭐냐면 각오에 응시할 수 있고, 나름대로 인제 그런 인제 그 응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또 의무도 있죠. 그래서 조용조를 납부하고, 천민 같은 경우에는 각오에 응시할 수 없어요. 물론 이제 고려시대는 각오의 응시 자격에 대해서는 또 일반 양인이다, 법적 양인이 다 응시할 수 있다, 아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긴 있지만 하여튼 그렇게 인제 나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제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 요거 읽기 전에 이제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인증번호는 81 번입니다. 예. 마지막 인증번호 81 번이에요. 자, 고려는 신분사의 가문에 따라서 신분사회로서 가문에 따라 신분이 중요시 되어 사회 계층이 구분하는 기본 조건이 되었다. 고려의 사회 계층인 귀족이나 그다음에 양인, 천민 등의 구분도 신분적 차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그의 정치, 경제적, 사회적 어 지위를 결정한 요인이 되었다. 특히 지배층인 문벌 귀족의 특권을 독점하기 위해서 폐쇄적인 사회 정책은 신분 제도를 엄격하게 유지를 요구했다. 그래서 고려시대 사회 신분은 귀족, 하급 관리, 그리고 양인과 천민으로 구성되는데, 법제적 신분 관계는 양천제죠. 그 양천제 같은 경우에는 통일신라 시대부터 고려 조선 시대까지 법제적 신분 관계예요. 그렇지만 이 법제적 신분 관계는 법제적 신분 관계고, 그 안에 또 사회적 신분 관계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인제 요 사회적 신분 관계를 가지고 인제 좀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자, 하여튼 귀족과 하급 관련 지배층에 반해서 양인과 천민은 피지배층으로 인제 구분된다. 이 4개 계층은 그 자손이 대대로 신분이 세습되고 신분 사이도 구분이 엄격했다. 자, 귀족은 최고 귀족 라고 할 수 있는 왕실의 정점으로 문벌이 좋은 일부 특권 신분을 이뤘다. 예, 고려시대 때 양반 관리가 무반과 문반 간직을 차지했으며, 요때 문무관이라는 것은 그 뭐냐면 양반이라는 뜻은 문반과 무반의 의미야. 동반, 서반의 의미로서 그 양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뭐냐면 관리의 의미가 강한데,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이게 뭐냐면 신분의 의미가 강하죠. 예. 그래서 그 문무관 간직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그 일가 친족까지 다 양반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는 인제 양반 관리는 주로 인제 관리의 의미로 인제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고려시대 양반 관리가 문반과 무반의 간직을 차지했으나 귀족이나 그들의 품간 전체에 의미한 것이 아니었고, 그들 관리 가운데 문발이 좋고 고위 관료가 오는 일부 특권층만 가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직만 있다고 해서 귀족이 아니라 문벌도 좋고요, 고위 간직에 오를 수 있는 특권층만 이제 뭐냐면 귀족이라고 했다. 자, 이 특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음서나 공원 전시죠. 뭐 이런 내용은 앞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제 하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두 번째 단락은 이제 볼 게 중류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인제 그 내용은 보면 같은 지배층이지만 양반 귀족들이 포함되지 못한 중간 계층 하급 관리도 있었다.
그래서 인제 이렇게 보면 하급 관리라는 것은 실무적 사무를 을 보는 문무반 유풍이하의 관리와 중앙 간서의 서리, 궁중의 잡인을 받는 내오직, 그다음 내오직 남반. 여기 남반이라는 계층이 좀 약간 특이한데 이거는 조선 시대에는 없고 고려 시대에만 있었던 계층이에요. 그래서 되게 이 남반은 왜 생겼냐면 왕을 중심으로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동반, 서반이 있잖아요. 문관과 무관 관리도 있고 그다음에 남쪽을 향해서 남반들이 있었어. 예. 그이 남반들은 태조의 후예로서 가난하고 번번치 못한 자나 양반의 그 귀족들 양반 귀족 양반 있죠. 귀족들의 수양가들 가운데 양천이 불명확한 자. 그다음에 그 잡노의 외손 이런 등등 해 갖고 약간 이제 양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귀족도 아닌 애매모호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인제 줬던 간직들 이런 사람들이 줬던 간직들이 남반이거든요. 그래서 뭐 국왕의 호종이라든지 간단한 왕명을 전달한다든지 그렇게 인제 했던 계층들이 양 남반인데 이 남반들은 주로 인제 한계가 있죠. 이들은 주로 이제 정칠품에서 종 9품 간직만 얻을 수 있고 아무리 올려도 4 품까지 오를 수 없어. 예. 이것도 처음에는 4 품까지 올렸지만 그 후에는 종 7 품과 종 9 품밖에 못 올라요. 그 7 품까지만 못 온다고 오시면 돼 그러니까 못 온다고 못 오른다고 보면 돼요. 처음에는 4 품까지 올랐지만 처음에 이제 지위가 더 격화돼서 7 품밖에 이게 상한지위야. 그래서 있고 주로 7 품에서 8 품에 이제 7 품에서 9 품까지 이제 간직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남반이라는 특이한 계층들이 있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반의 하급 장교들이 포함되어 있다. 지방의 토착세의 항리도 역시 지방을 보좌하는 지배기구의 말단 조직이 이로써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이들의 하급 관리는 국가의 인제 정치 권력을 잡는 양반 귀족에 대해서 실무적 행정을 담당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설명돼 있지 않지만 뭐 서리직도 있고 예 여기는 설명이 좀 빠져 있죠. 그다음에 뭐 기술관직도 있어요. 예. 이것도 다 중류 계층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잡류라고 하는 계층도 있는데 이 잡류가 인제 약간 예매하긴 하는데 얘네들도 뭐 여기에 이제 속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인제 서리직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요거는 그 심부름이 있긴 있는데 제가 이제 직접 읽진 않고 요약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이게 너무 읽기는 좀 약간 예매해 가지고 네 좀 보겠습니다. 서리직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 자 서리를 볼게요. 서리 같은 경우에는 인제 그 역할이 보통 리에 한정돼 있죠. 리라는 것은 인제 뭐냐면 행정실무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인제 보통 관리라고 하잖아요. 관은 인제 품관층을 의미한 거고요. 여기는 얘들은 정치를 하는 거고 리는 그 밑에서 실무적인 행정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이 서리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제 향리나 서리 요게 인제 해당하는 사람인데 이들은 중앙 관 각서 품관의 아랫자리에서 행정실무를 종사하는 부류와 그다음에 중앙 각사에서 기록이나 문서 작성을 도필의 의미로 해서 도필이라 부른다. 도필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 이제 춘추 전국시대인가 그때 종이가 발견하기 이전에는 주로 목간에 글을 쓰거나 아니면 칼을 가지고 이제 목판에 이제 그 뭐냐면 파 가지고 글을 썼거든요. 그거에서 인제 연유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인제 종류에 따라서 인제 여러 인제 직종도 있는데 여기는 중앙 각관서가 있지만 지방에서도 서리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입사직과 그다음에 미입사직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서리도 상층 서리가 있고 하층 서리가 있어. 보통 입사직 같은 경우에는 주사, 녹사, 영사, 사 이런 것들인데 이들은 품간직으로 나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입사직은 주로 누가 받냐면 되게 귀족 양반 자제들이 음설제를 통해서 이직을 받은 후에 좀 있다가 풍가로 나가서 인제 승진하는 과정을 받게 되는데 그때 받았던 그 직이 이 입사직 그 내용이었다. 그래서 입사직 서리 같은 경우에는 가골 통 양반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선 초기까지는 좀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리도 과거를 볼 수 있어요, 조선 초기까지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인제 아예 서리는 이제 시험을 못 보게 하죠. 예. 하여튼 고려 시대는 그랬다는 거. 자 그래서 인제 있고 미입사지 같은 경우에는 품간층하고 단절됐어요. 그래서 좀 더 인제 하급직인데 얘네들은
장고, 문복, 주선, 막사 등 잡류 등 일정 기간 입역하고 입사직에 나갈 수 있었지만 풍간과는 단절되었다. 그래서 미입사직 같은 거 있고, 그래서 잡류의 자손은 이 잡노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잡류도 중간층에 인제 속했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게 누군가에 대해서 있는데 일단은 양반 귀족들보다는 밑이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일반 백성보다는 약간 위인 그런 계층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보통 이 잡류들은 성은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백성이라는 계층 있죠? 앞에서 언급하는 촌장, 촌중 이런 걸 백성 계층이라 했잖아. 백성 계층에 속할 수 있는 계층이 여기 잡류예요. 그러니까 예매모호한 좀 계층인데 그러니까 잡류 계층도 인제 뭐냐면 주로 미입사직에 들어가서 인제 서리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들은 인제 처음에 과거 응시에 허용되지 않았지만 인종 때부터 뭐냐면 응시가 가능하다. 그래서 명경과 뭐 재술가의 응시를 할 수 있다는데 그래서 응시에도 뭐 5 품 이상은 진급을 못 한다. 뭐 이렇게 인제 보시면 돼요. 이 잡류라는 사람들이 미입사직에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 잡류는 신분적 지위가 뭐냐 일반 귀족과 그다음에 향리 그다음에 인제 일반 백성들 사이에 향리와 백성들 중간층에 있는 존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촌장, 촌중과 걸맞는 이제 비슷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들이 인제 뭐 어디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 예 추측만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써 있으니까 그냥 그런 계층이 있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중류층의 하류 계층, 중류층에서도 하류 계층에 있는 사람들 잡류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기술관 요게 이제 기술관을 보면 의관, 역관 그다음에 일관, 율관, 서관, 상관 같은 곳서 그래서 고려시대 기술관도 중류 계층에 속하죠. 조선 시기 경우보다 사회적 지위가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나 고위직으로 이제 승진도 비교적 열려 있었다는 거. 그래서 고위직으로 승진에 열렸다는 건 이들이 인제 뭐냐면 왕의 측근 세력으로 최지봉 같이 인제 측근 세력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 뭐냐면 '조선에 비해서 우대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한번 좀 봤고 계속 인제 보고 그다음에 양인들을 볼게요. 양인들은 일반 주, 부, 군현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층이 주를 이뤘고 고려에서 이들을 백정이라고 불렸으며 백정 농민들은 국가에 대해 조세, 공부, 요역의 부담을 졌다. 자 그래서 이제 백정이라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 요때 백정은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죠? 여기 없는 사람들 없을 백자죠. 여기 특별히 없는 사람을 백정이라 했는데 이 백정이라는 의미가 나중에 세종시대 때 바뀌죠. 세종시대 때 그 당시 하척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백정이라는 칭호를 줬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백정이 이제 나중에 하척을 의미하는 용어가 돼 버린 거죠.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고려에서 일반 백성들은 군인호, 역호 같은 국가에 대한 일정한 직역을 짓는데 이런 정호와 그걸 부담하지 않는 백정호가 있다. 정호 중에 또 일부는 또 그 안에 중류계층으로 포함된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들 백정은 직역을 지지 않는 대신에 자기 민전을 견제하면서 조부를 부담한 것이다. 입 밖의 상인이나 수공업자는 농민보다 천시되었으나 역시 양인에 속했으며 공역을 이제 의무를 지고 있다. 그래서 상인 이 대표적인 게 수공업자들이 공역이 이제 직역이거든요. 자신의 직종별로 인제 지는 역인데 이 중에 수공업자들이 앞에서 얘기한 3 번째로 운영하는 역이 다 이런 거에 속해요. 자 이들 양인층은 국민들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나 그 가운데 농민이 강범위하게 존재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천민계층은 천민과 노비가 있는데 여기에선 천민은 이제 특수행정구의 항소 부국을 천민으로 보고 있는데 요게 인제 2 가지 설이 있다고 했죠. 천민설하고 있고 양인설이 있는데 요중에는 양인이지만 역이 천했기 때문에 신양 역천으로 취급받았다라는 것이 다수설이에요. 예. 근데 여기에서는 천민으로 이렇게 천민설에 따라서 인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보면 특수행정구역인 항부국 소에 사는 사람들로 일반 주변에 사는 양인에 비해서 천시되었다. 자 한각 부국은 한각 부국의 천민은 농업에 종사한 것은 일반 양인 백정과 다름이 없었지만 특수행정구역에 거주하였으므로 천시되었고 소의 주민은 수공업에 종사 역시 천민으로 간주되었다. 입 밖의 육지에 이제 교통 유지에 설치한 역과 숙박시설은 간,
그리고 수상, 유통기, 진 이 모두 천민을 지급했다. 그래서 인제 요것도 이제 예매하죠. 이것도 인제 조선시대 때는 식량 역천으로 했기 때문에 천민을 취급받는 거지 신분상 양의로 보는 관점이 많아요, 요거는요. 예. 그래서 인제 요렇게 이제 좀 구분을 해 두시고 오리지널 이제 천민은 인제 뭐냐면 노비죠. 이 노비는 사회적으로 천대받을 뿐 아니라 신분적으로도 또 양천지위과에서 천민이야, 이들은. 예. 자, 천민 중에 사회에서 최하층에 놓여 있는 노여 가장 천대받는 계층은 노비였다. 노비에는 국가가 속하는 공노비와 개인이 속하는 사노비가 있는데 이 노비와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이게. 그래서 이 노비를 한번 정리를 좀 하고 읽어보기도 하죠. 자, 여기 볼게요. 자, 노비가 있는데 노비는 법제적으로 이게 인제 뭐냐면 천민이고 이들은 인제 뭐냐면 세금도 안 내고 군역도 안 내요. 군역도 짊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과거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뭐 국학이나 그런 데 갈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국학도 없기 때문에 의무도 없어. 예. 근데 이건 원칙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군역은 일부 담당했다고 그래, 조선이나 고려시대 때. 자, 하여튼 이 지위는 남에게 소유가 아니라 매매, 증여, 상속되는 천인을 얘기하고요. 이는 교육받은 기회도 없고 과거에 응시하고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간직이 나가는 것도 금지했죠. 그렇기 때문에 권리도 없기 때문에 의무도 없어요. 예. 세금도 낼 필요 없고 군역도 담당하지 않죠. 원칙적으로. 예. 자, 근데 이 소유 주체에 따라서 인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소유 주체에 따라서 이 공노비, 사노비, 그다음에 이제 고려시대 같은 사원노비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인제 볼 수 있고 거주 형태에 따라서 인제 솔고노비, 외고노비. 솔고노비라는 것은 주인과 같이 사는 거고요. 외고노비는 따로 사는 거죠.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는데 먼저 공노비를 볼게요. 공노비는 기본적으로 솔고노비는 아니에요. 외고노비야, 외고노비는. 그래 갖고 이들은 인제 간청 안에 사는 게 아니라 간청 밖에서 출퇴근하거나 뭐 아니면 간청의 저쪽 먼 지역에서 살아서 공무를 갖다 바치거나 이렇게 있는데 간청에서 인제 따로 집은 따로 있고 간청에서 출퇴근하는 노비들을 뭐라고 하냐면 공명노비라고 해요. 어 그래서 이병노비라고 인제 조선시대 때는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궁중이나 중앙간청, 지방간 가나에서 자벽을 종사하여 노역의 대가로 별산한 급여를 받아서 생활했다. 그러니까 외고노비인데 외고노비는 간청 주변에 사는 게 아니라 좀 먼 지역에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낙공노비로 이름이 바뀌어요, 조선시대는. 그래서 이들은 농경에 종사하면서 농경의 수입 중에 규정된 이익수를 뭐냐면 국가에 납부하는 거죠. 이걸 천역이라고 하는데 이건 나중에 조선시대 할 때 좀 다시 설명하고요. 산업인은 뭐죠? 산업인은 크게 인제 솔고노비, 외고노비가 있어. 예. 솔고노비는 주인 집에 살면서 같이 뭐냐면 주인의 여러 가지 일을 봐주는 노비를 이제 솔고노비라고 하고 외고노비는 앞에 공노비, 외고노비와 마찬가지로 주인과 떨어져 살면서 주로 주인의 토지를 견적하고 2분의 1의 지대를 납부하고 또 뭐냐면 그 천역을 여러 가지 이제 곡물 같은 것들을 갖다 바치는 주인한테 그런 노비를 외고 노비라고 하죠. 예. 그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노비들은 조선시대 노비들이나 고려시대 노비들은 재산 소유를 할 수 있어요. 예. 이게 이제 고대 시대 때 그리스와 로마와 달리 재산도 소유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결혼해서 가정도 꾸릴 수 있어. 예. 그런 거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요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이게 뭐냐면 노비 소유권 관련된 부분이 나왔어요. 이걸 보기 전에 이제 결혼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자, 원칙적으로 동색혼이에요. 동색혼이란 뭐냐? 자, 같은 색깔만이 혼인할 수 있다. 이게 뭐 의미거든요. 요때 색이라는 얼굴빛이죠. 보통 양반들은 인제 그 당시 그 귀족들은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되게 얼굴이 반반하죠. 하얗고. 근데 일반 이제 평민들이나 인제 노비들은 인제 일을 계속 열심히 하잖아. 그러니까 살이 뭐예요? 검은초록한 다음에 피부가 안 좋단 말이야. 같은 피부, 같은 노비의 피부끼리 결혼한다. 같은 피부 그러니까 같은 그 노비끼리 결혼하는 게 동색혼이야. 이 피부 색깔에 따라서 인제 계층이 갈려지고 이 피부 색깔에 따라 결혼한다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같은 신분끼리 결혼한다는 의미에서 동색혼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노비는 노비끼리 인제 결혼하는 게 원칙이지만 양천교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양천교훈 대개 보면 인제 조선 전기 때까지는 양인이 주로 누구였어요? 어
주인집이죠. 주인집이고 천이랑은 노비인데 되게 강제로 했겠죠. 뭐 교훈이라고 해도 결혼보다는 그냥 짝짝꿍했다, 야합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자식이 있잖아. 그럼 이 자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가지고 인제 뭐냐면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냐에 따라 가지고 신분이 어떻게 따라서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 갖고 인제 보면 원래 천자수호법이 인제 정종시대 때 실시됐다고 해요, 정종시대. 천자수호법은 그 어머니의 지위를 따른다. 어머니의 신분을. 그 신분으로 어머니의 신분을 따른다 해서 노비종목법이라고 또 해요. 자 근데 충녕왕 때는 그 일천즉천이라도 아버지든 어머니든 간에 그 뭐냐면 어 노비 경우엔 다 노비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게 이거나 이거 똑같아. 왜냐면 그 당시에는 양천 교육권의 대부분 양인들이 아버지고 천인들이 인제 뭐냐면 그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 법이나 똑같은 법인데 하여튼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그래서 요렇게 인제 바뀌었는데 요런 것도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다는 거. 그다음에 노비 소유권 측면에서 보면 천자수목법을 따르는데 이 천자수목법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 신분 계승의 의미에서 인제 어머니 신분을 따른다는 거고 여기에서는 그 어머니 쪽의 주인으로 넘어간다는 소유권이 그 자식의 소유권이. 그래서 인제 이런 의미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이제 양쪽 교육의 신분과 그다음에 인제 또 소유권 관련된 내용을 한번 요 표에서 정리를 해 봤는데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부모하고 모가 있는데 부모와 모가 인제 뭐냐면 노비야. 그러면 자녀도 노비겠죠, 신분이.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인제 어머니의 소유권을 다니까 이게 모의 주인으로 넘어가죠. 근데 인제 요 경우에 또 이제 당연한 건데 이거는 여기에서 인제 문제가 생긴 거야. 자 부가 양인이고 모는 노비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일천즉천이나 천자수목법이나 다 이건 뭐야? 한쪽이나 다 이제 어머 쪽이 노비니까 당연히 노비가 되고요, 자녀는.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뭐 그냥 그 어머니 소유주로 넘어가죠. 근데 이제 이게 세 번째 경우가 아주 특이한 경우예요. 이거는 특이한 건데 자 부모가 인제 노비인데 어머니 쪽이 양인이에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인제 어떻게 하냐. 자 천자수호법에 따라서 양인이 되는데 근데 대개 보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조선 전기까지는 별로 없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있던 되게 일천즉천법에 따라서 인제 양인이 어머니라도 부모가 뭐냐면 노비이기 때문에 노비가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천자수호법보다는 이때 일천즉천법에 입각해서 볼 때는 요렇게 넘어가고요. 그래서 소유주는 인제 어머니 쪽에 소유가 없겠죠. 그럼 당연히 이거는 예외적으로 부모 그 아버지 쪽의 소유주로 넘어간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케이스가 좀 드물긴 해요. 이런 케이스가 아주 드물고 조선 후기 때는 일반화됐거든요. 예. 그렇지만 인제 뭐 이렇게 있고 고려 시대까지는 그냥 천자수호법을 일천즉천법이라고 동일하게 보시면 돼요. 다만 인제 나중에 조선 시대 들어가면서 가끔씩 이제 조선 후기 때죠. 노비와 이제 어머니가 인제 뭐냐면 노비의 아버지와 어머니 양인이 결혼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조선 후기에 들어서 이럴 경우에 또 인제 소유권이 좀 복잡해지는데 신분 상승이 요 관련된 내용은 뒤에 다시 조선시대에 관련돼서 정리를 하고요. 일단은 고려 시대는 천자수호법하고 일천즉천법이 의미상은 다르지만 동일하게 사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개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가 제일 많고 이거는 좀 예외적인 거고 이거는 이제 조선 후기 때 들어와서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사원노비 같은 게 있는데 사원노비는 공노비, 사노비도 아니고 이게 분류했어요. 이 사원노비가 고려시대 때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사노비, 법성노비, 사한노비 이렇게 있는데 사사노비 같은 경우에는 사원에 속해 있는 노비고요. 법성노비는 개인 승려에게 속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사한노비는 이제 이것도 개인 승려에게 이제 속했던 노비예요. 그래서 인제 요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주 임무는 토지 경작이 아닌 사령이나 지정이었고 그 외에 그러니까 사령과 지정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찰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의견을 전달하거나 뭐 관공서에 신고를 시키거나 그렇게 있잖아요. 심부름이나 어떤 의견을 전달할 때 그렇게 지시사항을 전달할 때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여러 가지 잡일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외에도 다른 나무 마련이나 반찬 마련들을 자별을 했다. 그래서 이제 사원노비에서 인제 좀 볼 게 그 이민의 어머니가 이 사원노비 출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소금장수고 이민의 그 어머니가 노비예요. 그러면 이민은
그 노비 천자수모법이나 노비 종목법이죠. 일전 직접부였다면 뭐가 돼? 천인이야. 이 직권 이 사람이 신분이 안 좋아. 이 사람이 천인인데 불구하고 직권자가 됐잖아. 그러니까 이민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일종의 역할 모델을 한 거죠. 이민 같은 천인들도 뭐냐면 직권자가 되는데 우리가 못할 소냐 하면서 오히려 이제 신분 해방 운동에 큰 영향을 줬다. 이민이 의도하진 않지만 예.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외에도 인제 천민 외에도 천민 노비 외에도 천민들에 속한 집단들은 양수천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 백정 관련된 내용이죠. 이 사람은 유기를 만들거나 도산업 이런 것들 인제 했던 거고 그다음에 제인도 있는데 제인에 대해서 인제 뭐냐면 이건 강대인데 이 제인을 양수천과 별도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요게 이제 양수천 안에 포함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는 포함돼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요게 좀 약간 논란이 좀 있는 소지가 있죠 지금도. 예. 자 그다음에 이제 한국사 통론에 있는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예. 자 공노비는 궁중과 중앙 및 지방의 간청의 자벽에 종사하는 공용노비와 따로 농경에 종사하는 외고노비가 있었다. 자 외고노비는 이 공용노비는 나중에 인제 그 조선시대는 이병노비로 이름이 바뀌어요. 조선시대 이병노비고 외고노비는 조선시대 때 낙공노비로 이름이 바뀌어요. 예 낙공노비로. 외고노비는 농경에서 얻어진 수익 가운데 규정된 액수를 간부에게 받 납부하고 그 나머지 생계로 꾸려갔다. 예 신공을 갖다 바치는 건데 이걸 천역이라고 하죠.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하고요. 산호비는 귀족 등 사인이나 사원의 소유로 직접 주인집에 종으로 살면서 잡일을 돌보는 솔고노비야 주인과 따로 살면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주인에게 신공을 바치는 외고노비가 있다. 있죠. 여기에서 인제 사원노비를 인제 산노비에 범죄에 있지만 후세미에서는 뒤에 좀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 따로 이제 분류하고 있어요. 예. 자 이 가운데 외고노비는 주인의 토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토지를 소작하였고 나가서 자신의 토지를 소유하면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독립경제를 이루고 있었다. 이들 노비는 국가로부터 별종의 취급을 받는 천민으로 교육이나 과거응시, 관리 임명의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혼인에 있어서도 제약을 받아 원칙상 같은 노비 사이의 동색혼만 인정했다. 만약 양쪽 교훈일꾼의 일전 직전의 원칙에 따라 모두 노비가 천민이 됐고 부모가 모두 노비일 경우에는 노비의 소유주 쪽에 기속되었다. 자, 요거 충녕왕 때 실시됐다고 이제 보고 있어요. 일전 직전은. 종전에는 그 뭐냐면 노비 종무법, 천자수모법이었죠. 근데 뭐 그 당시에는 천자수모법이나 일전 직전이나 그렇게 별 의미는 없어요. 예. 자, 그리고 노비 외에도 유기장이나 수족 등 천업에 종사하는 하척들이 있고요. 양수척 이런 강릉 제인인데 제인과 하척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약간 어 명확하게 관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고려 시대에는 이렇게 신분제가 엄격해서 조상의 사회 신분이 그대로 자손에게 세습되는 경우도 있지만 항상 그 예외라는 게 있잖아요. 그 고려 같은 경우에는 그 신라에 비해서 좀 더 유동적인 사회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그 안에서도 신분 상승이 일어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교과서에도 상당히 강조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인데 요 부분은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자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